AI 연구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가 추론입니다. 그리고 이 추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과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 추론을 놓고선 매우 격렬한 논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딥러닝 진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회의감을 표시하면서 인과 추론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인 주디아 펄의 책을 살펴볼까 합니다. 통계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X가 Y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대신 X와 Y는 관계가 있다 혹은 상관이 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 패턴 등을 배울 뿐이라는 것이죠. 통계학뿐만 아니라 현재의 머신러닝도 거의가 이러한 상관관계의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과를 다루고 있고요. 책의 골격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인과추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머신러닝은 인과추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유아기 때부터 인과추론을 곧잘 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인과추론을 덧붙이기 위해서는 인간을 모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기계에게 선사할 수 있는 인과추론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인과의 계산법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과 다이어그램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호 언어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조금 아픈데요. 천천히 살펴보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이어그램은 오른쪽과 같이 생겼고요. 점과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은 변수를 의미하고 화살표는 점 사이에 이미 알려진 혹은 의심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모킹은 디지즈, 질병에 인과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디지즈, 질병은 스모킹을 듣는, listen 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인과 다이어그램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식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자는 이 다이어그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데이터를 형성하는 인과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형성하는 구조가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여간 이 인과 다이어그램은 책에서 무수히 등장을 하니까요.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 다이어그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기호 언어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질문을 표시하게 됩니다. 조건부 확률처럼 생겼죠. 약을 먹으면 몇 년을 더 살 확률 L이 얼마나 되느냐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약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두 그리고 약 이렇게 표시한 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통계학에서는 없는 표현으로 do operator라고 합니다. 단순히 환자가 약을 먹는 광경을 수동적으로 연구자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약을 먹게 한 겁니다. 환자들이 자의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intervention, 개입이고 왜 자의로 먹으면 안 되느냐? 만약에 환자가 자의로 약을 먹으면 그렇게 자의로 먹게 하는 다른 요소, 예를 들어서 유전자라던가 이런 요소가 개입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약의 인과적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무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로 하여금 강제로 약을 먹게 해서 다른 교란 요인을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인과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표시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이런 도구들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인과혁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인과혁명의 탁월한 성과 중에 하나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서도 개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면 상대에게 이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아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개입의 인과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안에 일종의 인과 모델이 있고 거기에 관찰 데이터를 접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머신러닝처럼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개입의 효과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반사실적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한데요. 개입이나 이 반사실적 회고 능력이나 다 인과 추론에 해당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머리 안에 인과 모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인과 모델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역시 같은 반사실적 판단을 한다. 과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체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와 사회적 책임의 기초이다. 내가 왜 폭력을 썼을까?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을까?
그와 같은 반성이 대체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게 하고요. 그것이 자유의지와 사회적 책임의 기초이다. 인과추론은 기계에게 그들의 실수를 반성하고 자신의 의도, 선택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능력을 선사한다. 하여간 이 사람의 체계에서 이 반사실적 사고 능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제시하는 인과추론 엔진인데요. AI에게 인과추론을 달아주려면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AI는 이 엔진을 달고 있어야 할 것이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천천히 뜯어보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입력값은 총 3개인데 각각 assumption, 가정, 쿼리, 질문, 그 다음에 데이터입니다. 먼저 과거에 획득한 경험, 지식의 총체가 있습니다. 이 knowledge로 표시가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이유는 이것이 암묵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들로부터 가정, 명시적인 가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담배는 타르를 포함하고 있고 타르가 폐에 악영향을 미친다와 같은 가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을 토대로 인과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같은 가정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모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곧 가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저자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담배를 끊으면 수명이 늘어날까와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과 모델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예, 아니요 답변이 나옵니다. 만약 인과 모델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에스터맨드라는 1차적 답변이 도출이 됩니다. 이 답은 어떠한 종류의 가설적 데이터가 주어져도 답변할 수 있는 일종의 레시피입니다. 수학 공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터맨드가 도출이 되면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실제 추정치 에스터메이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터메이트는 레시피 에스터맨드에 의해서 요리된 후에 실제 오븐에서 나온 값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 테스터블 임플리케이션인데요. 이것은 모델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진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D와 L은 연결하는 화살표가 없다. 즉 독립이다 와 같은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추론 엔진에서 중요한 것은 커절 모델, 인과적 모델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쿼리, 질문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에스터맨드, 레시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터맨드는 데이터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에 앞서 인과 모델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를 통해 인과추론 엔진은 매우 적응성이 뛰어나다. 계산된 추정값은 변수 간의 수치적 관계에 관계없이 정성적 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데이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스터맨드가 있기에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다시 처음부터 학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델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른 에스터맨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과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데이터보다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서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근본적인 개념 체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인과사다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사다리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1단계는 보는 것 혹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regularity, 규칙성입니다. 이 1단계에서는 association, 상관성 혹은 패턴을 학습하는 대부분의 동물들 그리고 머신러닝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치약을 샀는데 그 사람이 치실을 살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이런 확률적 질문도 1단계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치약을 사면 치실은 그 중에 얼마나 살까? 그래서 What if I see? 의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조건부 확률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가운데 짝대기가 있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을 보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약을 사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치실을 살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와 통계만으로는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이지 확률도 마찬가지고요. 구조나 모델 없이 시도하는 모든 확률적인 해석은 1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개입의 단계입니다. What if we do? 의 형태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개입에 의해서 벌어질 일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마음에서 아는 것,
이것은 모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입 자체는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정의상 머신러닝이 학습한 환경의 룰을 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신경망을 딥하게 만들어도 개입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인과학 모델을 장착하고 있어야 이 2단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두통 때문에 아스피린 약을 먹는다. 그리고 이 약에 대한 나의 인과적 믿음이 맞다면 두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사실적 사고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와 과거에 있을 수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What if I had done? 과 같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내가 먹었던 아스피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먹었던 음식 때문인가? 혹은 얼마 전에 발생했었던 좋은 일 때문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와 같은 질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는 데이터만으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연두 백신을 맞고 죽은 사망자가 99명입니다. 반면에 천연두로 죽은 사망자는 4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천연두 백신을 금지시켜야 할까요? 여기서 카운터팩처란 사고를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 접종자를 0명으로 낮추면 사망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1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증가하니까 사망자 또한 100배 증가할 것입니다. 즉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오른쪽과 같고요. 백신이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부작용 루트가 있고 한쪽은 천연두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백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확률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다이어그램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대로이다. 즉 same estimate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적용이 돼서 새로운 에스티메이트를 생성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AI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그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추론을 전개하는 AI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베이지 네트워크는 모든 문제가 확률, 즉 변수 간의 연관 정도로 축소될 수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다리의 2단계, 3단계로는 이 베이지 네트워크도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주디아 펄이 이 베이지 네트워크로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이다. 확률이 정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인코딩하는 반면 인과성은 세상이 개입이나 상상의 행위에 의해 변할 때 확률이 변할지의 여부와 어떻게 변할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에서는 상관성의 세계에서 쫓겨난 인과 그리고 다시 유전학자 슈월 라이트의 노력으로 인과의 반격이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은 간단히 보고 넘겨도 되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과 다이어그램, 경로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헨리 나일즈의 비판입니다. 이 방법의 기본적인 오류는 여러 변수들 간에 작용하는 선 그리고 공통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그래픽 시스템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는 가정인 듯하다. 철학적으로 경로 계수의 방법이 기초가 잘못되었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니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줬다. 슈월 라이트는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인과 가설 없이는 인과적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정을 놓고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인과적인 구조를 짤 때 주관적으로 설정하는 것, 즉 가정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앱덕션, 귀추추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가능한 가설들 가운데 적합한 가설을 골라낼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인과추론의 첫 단계는 가설적인 가정들을 주관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인간 사고의 코어는 창의성에 기반한 주관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주관성에 기반해서 하향식으로 찍어내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하향식 예측이 인간 두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신경과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하여간 이 과거에는 굉장한 홀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슈월 라이트의 동료였던 제임스 크로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성 프로그램에 맞지 않았다.
사용자가 가설을 세워야 하고 여러 인과관계에 적합한 다이어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이 통계학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피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는 데이터 축소 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저자가 보기에 피셔가 한 가지 점에서는 옳았다. 인과를 통계에서 제거하면 오직 데이터의 축소만이 남을 뿐이다. 그래서 통계는 데이터를 요약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구조라던가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 분석은 절대 데이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인과 분석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러면 원래 데이터에는 없던 내용을 얻게 된다. 라이트는 경로 분석이 스테레오타입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경로 분석이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에 반영된 인과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개인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경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은 통계적 연습이 아니라 유전학, 경제학, 심리학 뭐든 간에 과학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습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암묵지의 형태로 파묻혀 있는 여러 지식들 중에서 명시적으로 여러 가정들을 끄집어내야 하고 이러한 작업 자체가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과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가. 결국에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은 인과관계를 포착할 수 있고 더 좋은 과정과 더 좋은 모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개인의 전문성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믿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 탄탄한 기반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까지 살펴봤고요. 3장에서는 베이지 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워낙에 베이지 확률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좋은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분량상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장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션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개념입니다. 두 개의 링크를 가지고 있는 3노드 네트워크를 정션이라고 하거든요. 인과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본적인 정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 A에서 B B에서 C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정션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여기서 불은 화재 경보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연기의 값이 0인지 1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화재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났더라도 연기를 흡입기로 완전히 빨아들이면 화재 경보기는 울리지 않게 됩니다. 연기 값이 0인지 1인지는 중요하지만 불의 값이 0인지 1인지는 화재 경보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연기의 값이 1인 행만 보는 것은 이 변수에 대한 컨디셔닝, 조건화 혹은 변수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불과 화재 경보기는 조건부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독립이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기계는 관련 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연기의 값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서 관련이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경계가 바뀔 때 인간은 재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보기에는 인간에게는 아마도 인과 다이어그램과 같은 구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B, 연기의 컨디셔닝을 걸면 A와 C가 독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포크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B가 공통의 원인 혹은 교란 변수, 컨파운더라고 불리는데요. A와 C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상관성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이 주범이 컨파운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 사이즈, 나이, 독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 신발 사이즈가 큰 아이일수록 독해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신발 사이즈가 독해력에 인과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여기에는 나이라는 공통 원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통 원인 혹은 교란 변수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나이에 컨디셔닝을 걸면 즉 나이를 11살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데이터를 보면 신발 사이즈와 독해력의 상관관계는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연세 정션과 마찬가지로 이 포크 정션에서도 B값을 정해주면 즉 컨디셔닝을 걸면 A와 C는 독립이 된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자가 가장 매력적인 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콜라이더라고 불립니다. 재능과 아름다움은 한 배우의 성공에 기여를 했지만 재능과 아름다움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의 성공 B를 고정을 시키면
우리가 1번 연쇄, 2번의 포크 때와는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독립적이었던 A와 C의 관계가 종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배우라는 조건 1을 줬다고 해보죠. 그러면 아름다움이 떨어지는 배우일수록 재능이 높을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관관계에는 때때로 콜라이더 편향 또는 explain away 효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정션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과적 프로세스의 핵심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과 다이어그램의 패턴을 보여주고 이 데이터상에서 조건부 독립성과 의존성의 형식으로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실제 예를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십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방법론은 탁월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두 그룹을 설정을 했고 한 그룹은 새로운 식단, 즉 채식과 물을 주는 것, 그리고 다른 그룹 대조군은 왕의 식단을 먹게 했습니다.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 두 그룹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요법이 차이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즘에는 통제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니엘이 그 옛날에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원래 더 건강한 체질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얼굴이 좋아 보였던 것은 식단과는 관계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포크의 예입니다. 건강한 체질이라는 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채식과 얼굴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채식의 얼굴에 인과적 영향이 있느냐를 보고 싶은 것인데 건강한 체질이라는 변수가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의 예는 통제군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시험할 경우 우리가 약의 온전한 효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 젊음이 교란 변수 혹은 제3의 잠복 변수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나이별로 실험군과 통제군을 비교하면 즉 나이의 컨디셔닝을 걸면 그 영향력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비료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료를 썼을 때 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이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토양의 비옥도, 배수, 미생물 같은 것들이죠. 통계학자인 피셔가 이 비료와 산출량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토지의 비옥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교란 요인들을 예상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셔는 한 가지 방법을 결국에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작위 실험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비옥도 분포를 가지고 있는 토지에 100번의 똑같은 실험을 한다고 상상해봐라. 때로는 불운해서 비료가 가장 낮은 비옥도의 토지에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운이 좋아서 가장 비옥한 토지에 비료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무작위 실험을 시행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운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비료 1은 전체 토지가 갖고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하위 토지에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연속된 실험으로 비옥도의 분포가 고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작위 실험은 교란 변수를 해제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교란 해제에 대한 수학적 표기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두 오퍼레이터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을 했고요. 이 두 오퍼레이터와 인과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교란 해제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비료, 퍼틀라이저에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하나하나 교란 변수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담백하게 비료가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이는 토지 전체에 비료 1을 균일하게 사용했을 때 수확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쿼리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다시 두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농부가 높은 위치의 토지에 비료 1을 적용하고 낮은 토지에는 비료 2를 적용하면 그는 배수를 교란 변수로 도입하는 것이다. 만약 농부가 한 해는 비료 1을 사용하고 다음 해에 비료 2를 사용한다면 그는 날씨를 교란 변수로 도입하는 것이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모든 토지에 균등하게 비료를 썼을 때 결과를 알고 싶은 것이다. 두 오퍼레이터의 효과는 비료를 향하고 있던 모든 화살표를 제거하고 이 변수가 특정 값, 예컨대 비료 1의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교란을 해제하는 방법은 무작위화이고 이 무작위화는 다이어그램 상에서 비료, 퍼틀라이저의 뒤를 향하던 화살표를 모두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학적으로 표기한다면 두 연산자를 활용해서 즉 두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무작위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험이 있을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실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과 다이어그램이 있고 두 오퍼레이터가 있으니 현재까지 관찰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개입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오퍼레이터는 비실험적 연구에서도 인과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견실한 방법을 제공하며 이는 RCT의 전통적인 우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백도어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비료, 퍼틀라이저의 뒤로 오는 화살표를 다 지웠잖아요. 이게 뒷문의 경로를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에서 산출량으로 가는 인과적 경로만을 보고 싶지 그 뒤로 교란을 일으키는 비인과적 경로를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례로 이 두 오퍼레이터는 X로 향하는 모든 화살표를 지우고 비인과적 방향에서 X로 흘러들어가는 정보를 차단한다. 그 다음에 무작위화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조절해야 할 변수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만 있다면 통계적 조정도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무작위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조절한다는 뜻이니까요. 모든 영향력 있는 교란 변수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게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정션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가운데 B를 건들면 연세와 포크에서는 A와 C가 독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세 번째 콜라이더에서는 B를 건들면 A와 C가 종속적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어떤 변수의 하위 변수 혹은 대리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그 상위 변수를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매개 변수의 하위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파이프를 부분적으로 닫는다. 콜라이더의 하위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이프를 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게임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 거는 좀 쉽습니다. X의 뒤로 이어지는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뒷문 경로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연구자들은 B를 교란 변수로 생각을 하는데 이 B를 건드는 것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A를 건들면은 X와 Y가 독립적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X가 실제로 Y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보고 싶은데 A를 건들면은 X와 Y가 독립이 되고 A를 건들지 않더라도 A의 하위 변수인 B를 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을 교란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를 건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례에는 흡연과 유산의 관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X의 뒤를 향하고 있는 백도어 경로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X에 A가 영향을 미치고 A는 다시 B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간에 D가 B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D가 다시 E에 영향을 미치고 또 E는 Y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콜라이더 B에 의해서 사전에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콜라이더가 있으면은 양쪽이 이미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건들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학자들이 B나 C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를 통제하면은 비인과적 경로를 열어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즉 B를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B가 이제 콜라이더였으니까요. D와 A가 종속적으로 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건드는 것도 결국에는 B의 하위 변수인 C를 건드는 것이니까 역시 같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이라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어느 부분을 막으면 어느 부분이 넘쳐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B와 C를 통제해서
비인과적 경로를 열었다면 이 경우에는 A나 D를 통제함으로써 그 경로를 다시 닫을 수가 있습니다. A가 포크잖아요. A를 건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B와 X가 독립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D를 건드려도 마찬가지겠죠. D도 포크니까요. 이것은 이제 책에 나오는 이러한 구조의 사례이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흡연을 했을 때 이 기저 이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이 XBY 여기에 백도어 경로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B를 통제를 함으로써 다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만약에 관찰 가능하지 않다면 무작위 대조 실험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B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 A를 통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 교란 편향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콜라이더 편향을 불러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XBA 요게 있잖아요. 여기서 A를 통제하면 파이프가 부분적으로 닫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란 편향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A는 B와 X 사이에서 콜라이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A를 통제하게 되면은 B와 X가 종속적으로 변하면서 콜라이더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백도어가 하나 존재를 하고 이미 콜라이더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많은 통계학자들은 B를 교란 변수로 여겼습니다. B는 X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X를 경유하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또 Y와 연관이 있습니다. B는 인과 경로에 있지 않으며 인과 경로에 있는 어떤 것의 자손도 아닙니다. X에서 Y로 가는 직접적인 인과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저 전통적인 학자들은 B를 교란 변수로 보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저자는 소용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C로부터 시작을 해서 Y로도 가고 다시 B로도 가고 그 다음에 X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를 또 닫아야 합니다. B를 통제함으로써 닫으면 다시 M 모양의 X, A, B, C, Y 이 경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B가 A와 C 사이에서 콜라이더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건들면 그쪽의 경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로를 다시 닫으려면 A와 C를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애시당초 C만 통제를 했다면 X, B, C, Y 경로가 다시 닫히고 다른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4장을 살펴봤고요. 5장과 6장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단단하게 하는 내용이라 도움은 되는데 그냥 패스해도 전체 책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6장에 나오는 몬티올 문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3개가 있고 문 뒤에는 염소 2마리, 차 1대가 있습니다. 당신은 차가 있는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을 하나 선택하면 그 문을 일단 피해서 호스트가 염소가 뒤에 있는 문을 하나 열어줍니다. 이때 남은 두 문 중에 하나는 차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야 할까요? 이 몬티올 문제를 접한 적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을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능성은 3분의 1이었고 그 뒤에 있는 염소와 차의 위치는 바뀐 적이 전혀 없었으니 내가 선택을 바꾸나 안 바꾸나 확률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을 바꾸지 않으면 승리 확률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바꾸면 확률은 3분의 2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규칙을 바꾸겠습니다. 문 3개가 있고 문 뒤에는 염소 2마리, 차 1대가 있는 상황은 같습니다. 차가 있는 문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같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이 문을 하나 선택하면 그 문을 일단 피해서 호스트가 염소나 차가 뒤에 있는 문을 무작위적으로 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차가 뒤에 있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나는 선택을 바꿔야 하는가 아닌가. 여기서는 선택을 바꾸나 바꾸지 않으나 확률은 같게 됩니다. 이 두 게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양쪽의 데이터는 같습니다. 1번 문을 선택했고 호스트는 1번 문이 아닌 2번 아니면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차는 여전히 1번, 2번, 3번 문 뒤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호스트가 1번 문이 아닌 2번 아니면 3번 문을 열어서 보여줬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로직이 다른 것이죠. 게임의 룰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앞의 게임에서는 호스트가 문을 열 때 뒤에 자동차가 있는 문을 피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서 확률을 좁혀준 것입니다. 즉 호스트가 만약 3번 방을 열었다면 그중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는 2번 방 뒤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피해서 3번을 선택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뒤의 게임에서는 호스트가 문을 열 때 무작위적으로 2번 아니면 3번의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 차가 있는 문을 따로 피하지 않았으므로 말 그대로 무작위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가 차가 뒤에 있을 확률을 여전히 좁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호스트가 무작위적으로 보여준 것은 나에게 확률을 좁혀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몬티올 문제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고요. 호스트가 문을 여는 것은 콜라이더입니다. 그래서 피험자가 어떤 문을 열었는지 your door와 차가 어디에 있는지 location of car에 의해서 인과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호스트가 문을 열어서 컨디셔닝을 걸면 your door와 location of car 사이에 종속성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door 2를 선택했을 때 자동차가 문 2 뒤에 있을 확률이 문 1 뒤에 있을 확률보다 2배 더 높게 됩니다. 반면에 뒤의 문제에서 호스트가 문을 여는 것은 your door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즉 피험자가 연 문만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의 위치, location of car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door opened는 콜라이더가 아닙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만으로는 안 되고 뒤에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의 진리가 바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과 모델을 쌓는 것은 단어들의 확률적인 배치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현상학적인 인류학적인 탐구 방법이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요. 이러한 두꺼운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과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7장하고 8장이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7장을 먼저 살펴보자면 초입부에서 소개한 대로 인과의 사다리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2단계가 개입, 인터벤션입니다. 그리고 이 개입의 효과를 추정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두 캘큘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초심자들이 쓰기에 좋은 방법인데 단점은 이들이 모든 상황에는 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두 캘큘러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인과의 2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허락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어드저스트먼트 포뮬러를 이용해서 교란 변수를 통제하는 식으로 개입의 효과를 예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뒷문의 경로를 모두 막을 만큼 충분한 이 디컨파운더 교란 해제 변수들이 확보되었을 때 사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디컨파운더의 각 레벨, 계층별로 효과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방식으로 종합적인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란 해제 변수가 성별일 때 먼저 남성과 여성의 인과 효과를 각각 추정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절반이면 두 결과의 평균을 50대 50으로 구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3분의 2, 3분의 1이라면 가중평균의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백도어 기준은 각 교란 해제 변수의 계층에서 관찰되는 트렌드가 인과적 효과임을 보증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교란 해제 변수를 파악하고 그 변수의 각 계층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뒷문의 경로는 막혔고 그래서 여기서 발견되는 데이터가 곧 인과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별은 남녀밖에 없으니까 이진수로 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많단 말이죠. 키만 하더라도 1cm마다 구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기식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z 플러스 c, 여기서 z가 컨파운더 곧 교란 변수입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A, B, C는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A는 이미 교란 변수 Z에 대해서 조절된 후에 X와 Y의 관계를 설명하는 회귀계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Z의 영향력을 이미 제거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를 부분 회귀계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Z가 유일한 교란 변수라면 여기서는 A가 곧 Y에 대한 X의 평균적인 인과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학자들이 부분 회귀계수 자체가 인과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자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귀계수가 조절되던 조절되지 않던 간에 그것은 통계적 추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A가 Y에 대한 X의 인과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Z가 X와 Y 사이에서 교란 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했을 때 이러한 회기식을 써서 우리가 이 7장에서 원래 구하려고 하는 목적, 인터벤션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에서 백도어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변수를 교란 해제에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드저스먼트 포뮬러는 실제로 교란 해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나중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일종의 보관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회기식을 설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식에서 부분회기 계수는 Z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백도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방식의 조정은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없어서 백도어 경로를 막을 수가 없을 때 이러한 조정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Front Door Adjustment 포뮬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모킹이 타르에 영향을 미치고 타르가 캔서, 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모킹 진, 담배 유전자가 스모킹과 캔서에 양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모킹 진, 담배를 피우게 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지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요. 따라서 스모킹으로 흐르는 백도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스모킹, 타르, 캔서로 가는 암문을 공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타르에 대한 스모킹의 평균적인 인과 효과를 추정하고요. 또 캔서가 콜라이더이기 때문에 스모킹에서 타르로 흐르는 경로에서는 열려있는 백도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모킹과 타르의 확률, 그 다음에 노 스모킹과 타르의 확률의 차이가 스모킹이 타르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캔서가 콜라이더이고 뒷문 경로가 막혀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을 인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캔서에 대한 타르의 영향력을 계산할 때 여기서는 뒷문이 열려 있으므로 스모킹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두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그 뒤로 오는 화살표는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오퍼레이터를 써서 뒷문을 막고 캔서에 대한 타르의 인과적 영향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모킹이 캔서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말로는 설명하고 있는데 따로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정확한지는 저도 잘 확신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로직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오퍼레이터 없이 스모킹이 캔서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표기할 수가 있는데 이를 프론트워 어드저스먼트라고 하고요. 이 공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백도어 어드저스먼트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라는 것이죠. 좌변은 Y에 대한 X의 인과적 효과를 물어보는 두 오퍼레이터로 표시한 쿼리이고요. 우변이 바로 서두의 추론 엔진에서 설명되었던 레시피, 바로 에스터맨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오퍼레이터 없이 조건부 확률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표시가 되면은 이 의미는 데이터에서 이런 에스터맨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오퍼레이터를 제거하고 고전적인 확률로 표시하는 것, 이게 되면은 굳이 인위적인 인터벤션을 일으키는 실험을 통해서 인과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데이터만으로도 인과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자명한 공리들, 여기서는 룰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 3개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Y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변수 W를 관찰할 때 Y의 확률 분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이때 변수 W는 화재이며 Y, 즉 화재 알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표기한 것이 아래와 같고요. 그리고 이 식은 X로 가는 화살표를 모두 제거한 후에 Z가 X에서 Y로 가는 모든 경로를 차단할 때 성립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Z가 모든 뒷문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 Z에 대해서 컨디션을 걸면 두 X와 CX는 동등하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란 해제 변수를 통제하면 남아있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룰은 간단합니다. X에서 Y로 가는 인과 경로가 없을 경우 두 오퍼레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X를 시행하거나 말거나 Y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캘큘러스에 대한 저자의 애착은 대단합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교란 변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처음으로 인과 효과를 추정했다고 보고요. 이 두 캘큘러스 없이는 아무도 이것을 해낼 수 없다고 자신했고, 또 그래서 $100 상금의 도전 과제를 내놓고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두 캘큘러스의 세 가지 룰을 가지고 이 두 연산자를 없애면서도 동일한 뜻을 함의하는 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도출된 게 결국에는 쿼리에 대한 답, 에스터맨드가 되겠고요. 전통적인 확률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는 C를 의미하고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두의 영역을 대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장의 끝부분은 저자와 같은 진영에 있는 학자들의 공헌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과거의 콜레라 발생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인과의 3단계 반사실적 사고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X로 표시된 부분은 경력, 이 D로 표시된 부분은 교육 수준, S는 연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은 크게 3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 수준이 0으로 표시가 되면은 고졸자이고요. 1로 표시가 되면은 대졸자, 2로 표시가 되면은 대학원 졸업자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앨리스는 고졸이고 경력은 6년이고요. 연봉은 81,000달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앨리스가 대졸자였으면 연봉이 어떻게 변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바로 반사실적 추론입니다. 데이터만으로 채우는 것은 수십 가지의 보관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관법에는 교육이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반대로 급여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과적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칭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트와 캐롤라인 두 번째, 세 번째 이 경력이 같잖아요. 그러면 버트가 캐롤라인처럼 교육을 받았다면 그녀의 연봉은 어땠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앨리스의 급여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만한 적당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칭 말고 두 번째 가능한 방식은 선형 회귀입니다.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선 혹은 평면을 찾게 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식에 따르면 경력 없이 고졸인 경우에 65,000달러를 벌고 경력에 따라서 2,500달러, 학력에 따라서 5,000달러씩 증가한다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앨리스가 학위가 있었다면 85,000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누락된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서 채워 넣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에 머물 뿐이며 결코 3단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버트와 캐롤라인을 경력에 같다 하여 그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경력이 교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캐롤라인이 대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면 그 4년 동안 경력을 더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만 졸업했다는 가정이라면 교육 수준은 버트와 같아지지만 경력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실제 세계에 대한 인과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인과적인 구조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졸자라는 가정하에 캐롤라인의 연봉은 버트보다 무조건 더 많게 됩니다. 이는 매칭 방식이나 회귀식에서 해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구조를 만들고 즉 교육이 경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구조를 데이터에 투영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카운터팩추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겠지만 저자는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인과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립니다. 현실 세계의 인과적 스토리를 다이어그램으로 인코딩하는 것입니다. 다이어그램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만약에 모델이 틀려서 학력이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력이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까의 이 경력은 교란 변수가 되기 때문에 경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델에서 보다시피 학력이 경력의 원인이라면 경력은 매개 변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력이 경력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알을 투영해서 구조를 짜고 식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책의 이 8장의 뒤에서는 어떻게 인과적 해석력을 가진 계산식을 설정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he Book of Why, 주디아 펄의 책이고 그가 옛날에 책을 썼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써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는 책들이었는데 이번에 낸 책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게 되도록 쉽게 수학 공식을 최대한 줄이면서 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책이었고요. 이 책은 특히 이 통계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교양 수준에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뛰어넘는 인과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또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깊이로 읽을지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추상적인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실제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책이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책이었는데 제가 설명한 것들의 골격만 보시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조금 설명이 미진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AI 연구에 있어서 인과 추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초 추론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AI 커뮤니티의 관심사가 될 것이니까요. 한 번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